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내 인생은 완전히 꼬여 있었습니다. 나이 30에 남들에게 내세울 번듯한 직장도, 근사한 차도, 안락한 가정도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30이 되면 대충 미래의 견적이 나온다던데, 그렇다면 제 미래는 대충 반품된 불량 옥잠판 정도 될 거라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제 잘못이 큽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도 않았고, 남들보다 열심히 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하루를 수습하며 살아온 인생, 그 자체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 그나마 앞이 주차장으로 뻥 뚫려 빛이 잘 든다는 것이 유일한 자랑인 그 집은 당연히 서민들이 사는 월세방입니다. 월 수입이라고 해봐야 월세랑 각종 공과금 등을 빼면 저축 한 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하게 월급이라도 주는 분은 힘들 때 절 거둬준 형님입니다. 저는 그 형님 밑에서 사채 빚을 받으러 다닙니다. 사람들은 사채업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따, 시방 이따오로 할 거요? 돈을 꿨으면 갚아야지. 누군 흙 파서 돈 꿔주는 줄 아쇼? 자꾸 이런 식이면 콩팥이라도 뛰든가.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돈을 껐으면 갚으이소마. 연리 40%, 특별 할인 금리로 모셨으면 알아서 잘해야지 와 이라는데. 자꾸 그러면 네가 아빠한테 연락할까? 혹은 경상도 사투리로 사람들을 겁주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은행처럼 이자를 계산하고 수금 스케줄을 체크하는 사무적인 일을 합니다. 가끔 돈을 갚지 않고 튀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같은 연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채무자를 때리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다른 사채업자와의 이권 다툼이 발생할 때입니다. 그때는 저도 다른 조직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조폭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사채업자인지 조폭인지 양아치인지 가끔 스스로도 헷갈리지만 그중 무엇이라 표현이 되는 건 제 인생이 밑바닥인 것은 틀림없겠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졌을까요? 아마 그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전 전형적인 흙수저예요. 물론 대대로 흙수저인 저희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흙수저가 늘 그렇듯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졌어요. 어머니도 살림을 도우려고 인형에 눈을 붙이고 포장지도 접고 온갖 허드렛 일을 했지만 저희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든 삶 속에서도 아버지는 내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공부도 돈이 있어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돈 없는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방송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것만 잘 봐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그런 형편에 그 흔한 학습지도 사서 볼 수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초등학교 때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죠.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쉽지 않았어요. 중학교에 가면 선행학습이라 뭐다 해서 1학년 애들이 2학년, 3학년 공부를 다 하고 오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마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부분은 다 아는 거지? 그럼 넘어갈게. 난 모르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친구들이 눈치를 줘요. 그렇게 점점 흙수저의 성적은 더 떨어져 가죠. 그런 게 어디 있냐? 제대로 노력 안 하고 하는 소리 아니냐?
하실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제 머리가 좋았다면 노력으로 극복할 수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제 머리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얘기는 저도 머리마저도 철저하게 흙수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죠. 어려운 형편의 기술이나 배울 수 있는 실업계 고교를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넌 꼭 대학 가라. 대학만 가면 넌 성공할 수 있어. 대학 간다고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아버지. 가보기나 해봤어? 일단 가라, 대학교. 나랑 네 엄마는 근처에도 못 가본 대학교. 너라도 가야 된다. 아버지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고, 엄마도 아버지랑 뜻이 같으신지 집에 쌓인 포장 박스와 인형들이 2배로 늘어나 있더군요. 그래, 가자, 대야. 어른들 소원이신데. 그렇게 결국 난 부모님의 뜻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한참 떨어진 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이미 떨어진 진도를 따라잡는 건 진짜 더 어려웠죠. 그래서 방법을 냈어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친구들의 참고서를 빌려서 보는 거죠. 참고서의 중요한 부분은 제가 노트에 따로 베껴 쓰기도 하고요. 그 덕분인지 확실히 성적이 바닥권을 탈출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내 모습을 선생님도 기특해 하셨죠. 그래,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어렵다고 좌절만 하고 있는 것보다 이게 나은 거야. 뭐라도 하면 되잖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려운 와중에도 노력하는 내 모습이 영 꼴보기 싫었던 애들도 있었습니다. 구려. 애가 진짜 어쩜 저렇게 구질구질하니?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학교의 일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진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선입관이 있죠. 인상은 매섭고 세상에 불만이 많고 학교 생활과는 담쌓은 불량 청소년. 하지만 실제 일진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용모도 단정하고 학교 생활도 문제없이 보이는 아이들이 일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배들이 외모되고 집안되는 후배를 찍어서 일진으로 키우기 때문입니다. 곱상하고 착한 인상의 여자 아이돌들이 일진 출신에 심한 학폭을 했었다는 폭로들이 이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성숙한 몸매에 거기에 절묘하게 부합하는 아름다운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가 입학을 하자 선배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아이에게 일진을 제안했고 그 아이는 꺼리낌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진의 생활을 즐겼죠. 힘없고 약한 아이들에게 셔틀을 돌게 하고 왕따를 시키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가끔 폭력 사고가 터져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번에는 부모님 모셔와야겠다. 애가 많이 다쳤어. 저희 부모님 바쁘잖아요. 아빤 사업하셔야 되고 엄만 외국에 계시고. 그냥 우리 고문 변호사 부를게요. 그녀는 그 외모에 일진을 하면서 거기다 지방까지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날 찍은 것 같습니다. 그저 친구들에게 학습지를 빌려보는 것뿐인데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내 뒤통수에 날아와 꽂힙니다. 잘못하다가는 학교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에 철저히 그녀의 눈빛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것도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야, 어? 뭘 그렇게 놀라? 그녀의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불안합니다. 그런 그녀가 의외의 말을 꺼냅니다. 너 성적 좀 올랐다며? 참고서 동량에서. 동량이라는 말이 마음에 거슬렸지만 그런 티를 쟤한테 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야, 할 줄 아는 말이 어밖에 없냐?
어. 계속되는 나의 어에 그녀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유, 됐고. 내가 너 동량 안 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참고서가 좀 남아서. 왜? 뭘 왜야? 받을래, 안 받을래?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난 그녀에게 참고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박스 하나를 내밀더군요. 자, 받아. 그녀가 내민 참고서 박스에는 과목별 참고서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고마워. 나는 말까지 하면서요. 진짜 고마웠습니다. 일진이라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전 그녀가 준 참고서를 가지고 학교에 남아 공부를 했습니다. 단칸방인 집에서보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만 있는 빈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너, 그 참고서 어디서 났어? 네? 선생님 말인즉슨 옆방에서 가방 도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참고서와 같은 참고서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난 선생님에게 이 참고서들은 그녀가 줬다고 했죠. 그러자 선생님이 그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준 적 없는데요.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오는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뭐야, 너한테 준 적이 없다는데?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녀는 나한테 책을 준 적이 없다고 했을까요? 참고서 줘봐. 선생님은 내가 보고 있던 참고서들을 뒤졌고 그중 한 참고서 뒤에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 이거 네가 훔친 거 맞잖아. 돈은 어떻게 했어? 네? 참고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참고서 안에는 게임기를 사려고 들고 온 돈 3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난 친구의 가방과 돈을 훔친 절도범이 되고 말았죠. 전 정말 몰라요. 책은 진짜 걔가 준 거라니까요. 그럼 걔가 훔쳤다는 거야? 그 부잣집 딸이 뭐가 아쉬워 돈을 훔쳐? 아니라고 몇 번이나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딸인 그녀가 그동안 여러 사고를 쳤다고는 하지만 돈을 훔친 이유가 있겠냐며 선생님은 날 범인으로 단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징계를 받을 게 뻔했습니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녀에게 알아봐야 했죠. 수소문 끝에 같은 반 아이로부터 그 아이가 동네 먹자골목에 있는 노래방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다짜고짜 노래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노래방 VIP 룸에 그녀와 학교 일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학교에서 한가닥 한다는 아이들이었죠. 특히 그녀의 남자친구라고 소문난 3학년 짱은 슬쩍 쳐다만 봐도 오줌을 지릴 만한 포스를 내뿜는 압도적인 녀석이었습니다. 평소에 나라면 그들이 모인 곳에는 감히 발길도 내밀지 못했겠지만 억울함에 이미 돌대로 돈 난 과감히 VIP 방문을 열어 제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그냥 네가 재수 없었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대충 쭈그리고 살면 되지. 어떻게든 기어 오르겠다고 친구들한테 참고서 동냥하는 게 영 꼴보기 싫었거든. 그렇다고 날 도둑으로 만들 일은 없잖아. 어쨌든 책이 생겼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것 때문에 난 지금 학교 잘리게 생겼어. 빨리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돈 돌려줘. 돈 얘기가 나오고서야 그녀의 눈빛에 당황함이 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으로 보아 나를 매기려고 이 모든 걸 그녀가 꾸민 게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 그녀를 끌고 바로 선생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따라와! 바로 그때 제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3학년 짱이 저에게 원펀치를 날린 겁니다. 어딜 감히 그 더러운 손을 대! 충격이 얼마나 센지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죽을라고! 하지만 계속 놈에게 맞을 수만은 없었지요. 죽을 힘을 다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제 주먹이 녀석에게 먹히더군요. 공부도 못했고 가난이 부끄러워 학교에서 쥐 죽은 듯 살았었지만 적어도 체력만큼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시달리며 맞고 자란 만큼 맷집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싸움을 배우진 않았지만 애들 싸움에선 이거면 되는 겁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니 결국 녀석이 쓰러지더군요. 그 광경을 방에 있던 일진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천하의 학교 짱이 나 같은 찌질이한테 쥐 터지는 게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두려운 듯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분은 아직 풀리지 않았고 결국 난 쓰러진 녀석 위로 올라타서는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일로 전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동네 양아치들 세계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더군요. 내가 학교 짱을 때려 눕혔다는 이야기가 아마 그 세계에 퍼진 모양입니다. 처음엔 그 형님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막상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검정고시학원 다닐 돈도 없던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바닥에 발을 들여놓고야 말았죠.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전 30살이 된 겁니다. 이대로 후회 속에 망가진 인생을 살 것 같은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전주분께서 저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채업자가 자신의 돈을 굴리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채업자 자신에게는 큰 돈이 없어요. 물주가 돈을 맡겨주면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운영해 주는 거죠. 사채업자는 돈을 굴려 얻은 수익을 물주에게 돌려주고 벌어들인 돈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 세계에 몸담으면 알게 된 물주 한 분이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자네, 내가 밀어줄 테니 독립 안 할 텐가?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제가 착해서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사채업자지만 사람을 때리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돈을 못 갚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기간을 유예해드리려 노력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모시는 형님에게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러터졌냐? 그래가지고 돈 받을 수 있겠어? 그래도 전 어려운 분들에게 돈 재촉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 돈으로 이자를 내드리기도 했죠. 그분이 그런 저를 좋게 본 거죠. 난 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좋더라. 조금 덜 벌어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기고 싶어. 그분의 투자를 받아 전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고 돈을 구하기 힘든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진짜 서민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회사로는 과거 사채업자가 벌어들이던 수입의 반의 반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작지만 보람찬 서른의 새로운 시작으로 설레던 즈음 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힘들게 자영업을 운영하느라 돈이 필요하다고 온 그분이 어쩐지 낯이 익더군요. 너 혹시... 알고 보니 그 고객은 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전 제 친구에게 가장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고 그 친구도 이 어려운 시국에 구세주를 만난 듯 기뻐하며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라도 사겠다고 하더군요. 됐어. 넌 돈 아껴. 그래라 빨리 갚아. 밥은 내가 살 테니까. 그렇게 그 친구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험하게 살다 보니 성인이 되고 지금껏 변변한 친구도 없이 살아온 제게는 오랜만에 갖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몰랐던 동창들의 소식도 알게 됐고요. 걔는 벌써 결혼해서 애가 둘이야. 몰랐지? 미안하네. 알았으면 걔 결혼식은 꼭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연락 좀 하고 살아 이제. 참,
다음 주에 초등학교 동창회 하기로 했는데 그때 와라. 잊지 말고. 봐서는 무슨 무조건 와.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 동창회라는 데를 처음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동창회를 나가려고 하니 꽤 설레더군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두운 일만 하다 보니 감히 동창회 같은 데는 나가볼 생각도 못했어요. 어린 시절 친구들을 볼 생각을 하며 구석에 처박힌 졸업 앨범을 꺼내 뒤져보기도 했죠. 이놈은 어떻게 변했을까? 얘 참 예뻤는데 지금도 그렇겠지? 이 까불이는 잘 살고 있나? 참으로 녀석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답게 지내자. 드디어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 됐습니다. 옷장을 뒤지며 많지 않은 옷들 중 오늘 입을 옷을 골라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맞춤 양복점에서 정장이라도 하나 사놓을 걸 그랬습니다. 그저 그런 후줄근한 점퍼와 청바지만 한가득이더군요. 고르고 골라 그래도 건실한 직장인 룩은 되어 보이는 콤비 정장에 스니커즈까지 갖춰 입으니 그나마 봐줄만은 한 것 같네요. 동창회는 럭셔리한 분위기의 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동창회라 어딘지 어색했지만 반갑게 맞이해주는 친구들 덕에 금방 자리에 적응이 되더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까지는 학업도 크게 뒤처지지 않고 3학년 때는 반장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사내 녀석들은 하나도 안 변했더군요. 까불이는 까불이, 코 찔찔이는 코 대신에 느끼함을 흘리고, 반면에 여자들은 10년의 세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전벽해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는 의학의 힘을 빌렸고, 누구는 코디와 헤어의 힘을 빌렸겠지만 참 많이들 예뻐졌더군요. 그 아이들에게 예뻐졌다고 칭찬을 하니 예뻐지긴 그래봤자 무술이지. 여왕폐하 오시면 여왕폐하? 그게 누군데? 누군 누구야. 원숭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들어오네. 그 말을 하며 여자 동창이 입구 쪽에 손을 가리킵니다. 맙소사, 그쪽에서 들어오는 여왕은 다름 아닌 내 인생을 추락시킨 일진녀 그녀였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동창이었던 겁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때 겪은 아픔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집에 가려고 했지만 제 고객이자 동창인 친구가 놔주지를 않더군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눈을 마주칠 일을 최대한 피하며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게 어디 계속 피해집니까? 결국 그 아이의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이왕 일이 된 거 과거의 악연을 오늘 털어버리려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과거의 트라우마인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다. 기억하지? 그런데 그녀가 내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자기 때문에 인생이 막장으로 떨어졌었는데 정작 가해자인 그녀는 아무런 기억도 못한다니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른 친구들 앞에서 표현하기는 싫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그저 술잔만 홀짝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거나더군요. 그 사이 그녀는 좌중을 휘어잡더군요. 남자애들은 여왕벌을 차지하려는 숫벌이 되어 주변을 맴돌았고 여자애들은 스스로의 말대로 그녀의 무수리가 되었습니다. 일진에 미녀에 공구까지 자라던 그녀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했던 겁니다. 재수없게도 그녀는 나랑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더군요. 물론 2금융과 3금융으로 레벨 차이가 있지만요. 무슨 증권회사를 다닌다던데 동창들은 그녀에게 주식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끈질기게 물어보더군요. 종목 좀 추천해주라. 내가 산 주식 좀 봐줄래? 그런 질문에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면서 그녀는
상대를 깔보는 듯한 미소를 보냈는데 저는 그게 에휴, 한심한 바닥 인생들.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여전히 이 세상을 자기 아래로 깔고 보고 있더군요. 동창회가 파할 즈음 그녀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그녀의 말에 동창들이 환호를 하더군요.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에게 맥주 한 잔이라도 얻어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게. 그녀를 밀어내며 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나를 맞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됐다고, 내가 낸다고. 아니, 내가 내. 그런 우리 둘이 실랑이에 카운터에 서 있던 종업원이 말하더군요. 그냥 반반하시는 게 어떨까요? 종업원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술값 120만 원 중 6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60만 원이 하나도 안 아까운 밤이었죠. 적어도 나를 추락시켰던 그녀에게 술을 얻어먹지는 않은 셈이니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신 데다가 주말이었고 해서 오후가 되도록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전화기에서 문자 수신음이 울리는 겁니다. 숙취 때문에 그것조차 받기 싫더군요. 뭐 광고나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그냥 뭉갰습니다. 늦은 오후에야 겨우 일어난 난 배달 음식으로 해장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장국이 도착했고 전 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카드가 사용한도 초과라는 겁니다. 뭐지? 항상 돈이 딸리는 흙수저였는데다 오랫동안 사채업을 하면서 돈으로 망가지는 사람들을 많이 봐온 만큼 돈을 아끼는 습성이 몸에 뱄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카드 할부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제 카드가 막혔다니요. 지금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확인해보니 카드에 적힌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날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녀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어제 서로 계산을 하겠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그녀와 나의 카드가 뒤바뀌었던 겁니다. 그렇지. 내 카드가 지불 정지될 리가.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불안한 생각이 갑자기 스치더군요. 혹시 아까? 달려가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불안한 예감대로 그 문자는 카드 회사에서 온 문자가 맞았습니다. 총 470만 원. 백화점, 그것도 명품관에서 그어진 3번의 결제만으로 총 470만 원이 사용된 겁니다. 죽도록 보기 싫은 그녀가 내 카드로 470만 원을 긁은 겁니다. 이제 죽도록 보기 싫은 그녀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창의 명부를 통해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일하는 증권회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그녀가 대뜸 말하더군요. 왜 하필 똑같은 카드를? 그 카드 회원 자격 높은데 어떻게 받았대? 내 카드 쓴 거 없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쓸 수가 없던데 카드 사용한도 초과더라.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듭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카드나 내놔. 전 카드를 돌려주고는 그녀에게 그녀가 쓴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내가 3개월 무이자로 결제했으니 거기 맞춰주면 되겠지? 자기가 3개월 무이자로 계산을 했으니 나에게도 결제일마다 3개월로 나눠주겠다는 소리죠. 그녀와 엮이는 게 싫은 전 당연히 거절을 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내놔. 동창끼리 딱딱하게 왜 이래? 그녀의 그 말에 잊고 싶은 그녀와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동창끼리? 네가 나한테 동창이를 들먹여? 너 때문에 학교 잘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그제야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더군요.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녀가 주절거리는 변명이 듣기 싫어 말을 끊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돈 보내. 너한테 그 정도 돈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는 내 카드만 집어들고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기다렸죠. 그녀의 돈이 들어오기를. 하지만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화도 없었고요. 아니, 아예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이 정도면 악덕 채무자라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10년간 사채업 바닥에서 일한 날 상대로 그녀는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 찾는 것만큼 저에게 쉬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녀의 직장으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양아치 짓이니까요. 그래서 그녀의 집 앞에 차를 대고는 퇴근을 기다립니다.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여길 어떻게? 전화 안 받으면 어쩌자는 거야? 라며 짜증을 내렸는데 갑자기 한 덩치 하는 남자들이 다가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이 사채업 쪽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어이, 그쪽은 좀 빠져있더라고. 나가 먼저 야그해야 쓰겄은께. 당신 뭔데? 뭐긴 채권자재. 큰께 좀 꺼지라고잉. 맙소사, 그녀는 나 말고도 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관계 있다고 이렇게 찾아와 협박해도 됩니까? 우습게도 나는 그녀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온 주제에 다른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해 훈계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뭐요? 그 짝이 저 짝 애인이라도 되시올? 잘못하면 팔자에 없는 그녀의 애인이 될 판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기에 경찰에 전화를 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채무관계가 있어도 지금 하는 행동은 불법이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그제야 사채업자들이 돌아가더군요. 사채업자들의 등장에 사색이 됐던 그녀는 그제야 안심을 한 듯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채업자까지 찾아오냐는 제 질문에 안녕하세요. 신경 쓰지 마. 돈은 빨리 갚을 테니까 너도 그만 돌아가. 진이 다 빠진 그녀를 데리고 더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 전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아무 걱정 없이 금수저로 살던 그녀가, 지금도 여의도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녀가 왜 사채업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를 협박하던 사채업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가 진 빚이 아니더군요. 그녀의 아버지가 진 빚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회사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사채까지 손을 댔지만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나게 됐고 그 충격에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빚을 받을 수 없게 된 사채업자들의 다음 행동은 뻔합니다. 가족들을 협박하는 거죠. 사실 부모의 부채를 자식이 무조건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건 은행 같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죠. 사채업자들은 자신의 빚을 책임지라고 그녀의 엄마를 협박했고 겁에 질린 엄마가 차용증서에 사인을 하고 만 겁니다. 그 다음은 그 빚을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직장인인 딸을 압박하는 겁니다. 모든 사실을 듣고 보니 그녀가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거보다 급한 건 내 돈 470만 원을 받아내는 겁니다. 전 현실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전과 달리 이제 전화는 받더군요. 일단 내 카드로 산 물건들을 줘. 네가 돈을 주면 돌려줄 테니까. 그건 안 돼. 나 그거 필요해. 그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네가 돈을 갚을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그 물건들은 그녀가 선을 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켰답니다. 당연히 그녀는 싫다고 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답니다. 무조건 올해 안으로 시집 가라. 아버진 우리 집이 망하기 전에 날 좋은 데로 시집 보내려고 하셨던 거야. 하지만 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기서 오는 연락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 집이 망해가는 걸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집안이 망하기 전에 딸을 좋은 사람과 결혼시켜 그녀만이라도 다가올 불행에서 지키고자 싶었던 거였죠. 이제라도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해드리려고 했어. 그런데 제대로 된 옷이 없는 거야. 이미 내 옷이랑 가방들은 사채업자들이 다 빼앗아 갔어. 선자리는 나가야겠고 급한 대로 옷을 사러 갔었어. 월세 내고 그러느라 카드 한도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카드가 긁히는 거야. 뭔가 이상했지만 옷이랑 그 가방이 필요했어. 그게 네 카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쓴 거야. 그 말을 하며 그녀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보았습니다.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 최고급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없더군요. 붙박이장에 든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이제 됐니? 나 이렇게 살아. 그녀의 사연이 다 와닿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물건들을 압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선, 봐라.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 돈 제대로 받으려면 널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지. 한 번 만난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미 홀딱 반한 것 같더군요. 집안은 망했지만 미모는 그대로인 그녀입니다. 월급 대부분을 차압당하고 있지만 직장도 나쁘지 않고요. 충분히 그녀 말처럼 될 거라 봤습니다. 빚을 받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건 협박이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벌게 하는 거라는 게 제 모토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결혼은 가장 중요한 돈벌이 수단이고요. 그 후 그녀가 데이트를 잘할 수 있게 옷을 공급했습니다. 비싼 명품들을 진짜 살 수는 없기에 선배들이 운영하는 명품 전당포로 데려가 옷을 골라줬습니다. 뭐를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녀였지만 남자들의 취향을 궁금해하더군요. 옷을 입을 때마다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예뻐 보이려고 고르는 거 아니잖아. 남자들 거기서 거기야. 네 눈에 예쁘면 그 사람도 예쁘겠지. 어때? 예쁘다. 정말 확 한 대 패주고 싶을 만큼. 집안이 망하고도 명품에 집착하는 그녀를 그냥 한 대 좁혀고 싶었지만 그 옷들이 그녀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점점 그녀의 옷을 골라주는 것이 즐거워지더군요. 그녀의 데이트만 지원해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같은 생활 방식으로는 부잣집에 시집을 간다 해도 그 집을 말아먹을 된장녀 그 자체였으니까요. 넌 도대체 금융 쪽 일한다는 애가 저쪽이라는 걸 모르냐? 물론 월급을 차압받고 사니 힘들었겠지만 쓸데없이 좋은 집에 살며 월세로 돈을 날리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녀를 설득해 작은 전셋집으로 방을 옮기게 하고 월세로 들어가는 돈을 저축을 하게 했습니다. 누가 사채업자 아니랄까봐. 독하다, 독해. 사채업자가 아니라 서민금융업자야. 하기 싫으면 돈 갚아. 투덜거리면서도 나에게 당장 돈을 갚고 싶지는 않았는지 제 말대로 하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그녀의 자산 관리자가 된 셈이었어요. 어린 시절 날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녀에게 난 이상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있는 셈이었죠. 그녀를 돈으로 통제하는 게 꽤 쾌감이 있었거든요. 최소한의 차비를 주고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해결. 커피는 고급 프랜차이즈 커피 불가. 저녁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해결하도록 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그녀에 대한 내 적개심도 풀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서 사건에 숨겨진 진실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 참고서를 훔친 건 내가 때렸던 3학년 학교 짱이었고 그가 그걸 나에게 주라고 했다더군요. 30만 원을 훔친 얘기는 쏙 빼뜨리고요. 절 함정에 빠뜨린 건 그녀가 아니라 바로 3학년 학교 짱이었던 겁니다. 사건 후 그 얘기를 바로 해주고 싶었지만 학교 짱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10년간 쌓여온 그녀에 대한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그 부잣집 남자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결혼하재. 솔직히 말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도 망했다고. 상관없대. 네, 좋은 결말입니다. 그녀는 힘든 현실을 벗어날 기회를 얻었고 저는 빚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어딘지 허망하네요. 그동안 당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괴롭혔고 돈도 받아내는 해피엔딩인데 왜 이럴까요? 아마 그녀와 티격태격하며 제게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녀에게 보일 수는 없었죠. 그래, 축하해. 결혼 준비 잘하고 돈은 내 계좌로 입금해.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저에게 다시 앉으라네요. 나 결혼 못한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어떻게 결혼해. 내 마음에 있는 건 넌데. 그녀의 마음속에도 저처럼 뭔가 감정이 쌓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바로 사랑이었던 거죠. 저와 마찬가지로요. 전 지금도 그녀의 자산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꺼이 내 관리를 받아들이고 있죠. 470만 원의 채무 관계로 다시 시작된 우리 인연은 현재 사랑으로 진행 중이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